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0을 넘긴 평범한 노인네입니다. 나름 살 만큼 살았지만 인생이란 게 아직도 어렵기만 한데요. 젊을 땐 나이 들면 모든 게 쉬워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살아갈수록 세상은 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제게 던져주더군요. 오늘은 그런 제 지난날에 나름 파란만장했던 삶을 회고해 보려고 하는데요. 마지막에 기막힌 반전이 숨어 있으니 꼭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지금은 서울에서 살고 있지만 원래 제 고향은 작은 어촌 마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바다에서 일하는 어부였고요. 어머니는 부둣가에서 생선 손질하는 일을 하셨죠. 대부분의 시골 출신들이 그렇겠지만 저도 그 작고 비린내 나는 섬에서 하루빨리 탈출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사내도 아니고 계집이었던 저로선 거길 벗어날 방법이 결혼 말고는 없었죠. 오빠들이야 부모님이 대학까지 보내주셨지만 전 중학교만 나오고 곧장 집안일을 도와야 했어요. 아버지는 입버릇처럼 여자가 가방끈 길어서 뭐하냐? 좋은 남자 만나 시집 잘 가는 게 최고지! 하고 말씀하시곤 했어요. 어릴 때부터 세뇌를 당해서인지 저도 그게 당연한 줄만 알았죠. 그렇게 10대 후반을 보내다 부모님이 정해주신 사람과 결혼했어요. 남편은 빈말로라도 잘생겼다고 할 순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죠. 바다 일을 하던 아버지와 달리 작은 공장을 다녔는데요. 월급이 그리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먹고 사는데 크게 부족함은 없었네요. 가정을 꾸린 뒤로 제 삶에도 크고 작은 행복들이 쌓여갔어요. 그중 가장 빛났던 순간은 다름 아닌 아들이 태어났을 때였죠. 아직도 기억에 생생해요. 몸을 반으로 가르는 것 같은 끔찍한 출산의 고통 속에서 아들을 품에 안았을 때가. 그때 그 쭈글쭈글하고 작은 얼굴을 마주하며 운명처럼 예감했더랬죠. 앞으로 난 평생 이 아이를 위해서 살게 될 것이라고. 그 예감은 적중했어요. 그토록 사랑하던 남편이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을 때도 저는 슬퍼할 겨를조차 없었어요. 하나뿐인 아들을 책임져야 했기 때문이죠. 그때부터 제 인생은 온통 아들을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차려 생계를 꾸려나갔어요. 남들처럼 좋은 직장에 다니지도 못했고 배운 게 많지도 않았지만 어떻게든 돈을 벌어 아들에게 부족함 없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었네요. 제 배 아파 낳은 하나뿐인 자식이라 그런 것도 있었지만요. 아들이 어릴 때부터 남다른 아이라 그런 것도 있었어요. 또래보다 말도 빠르고 유독 호기심이 많았죠. 장난감 자동차를 뜯어보며 구조를 분석하는가 하면 다친 새를 집에 데려와 붕대를 감아주기도 했어요. 그러면서도 공부까지 잘하니 전 그저 신기할 따름이었는데요. 아들이 중학교에 들어가고 얼마 안 됐을 때 또 한 번 아들과 제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사건이 벌어졌어요. 시작은 아들 학급 선생님의 호출이었죠. 아들이 뭔가 말썽이라도 부린 건가 해서 긴장하며 학교로 찾아갔는데요. 웬걸 학교에서 IQ 테스트를 했는데 아들의 IQ가 거의 영재급이라 하더군요. 어머님, 지은이가 원래 공부 잘하는 건 알고 계셨죠? 네, 시험만 봤다 하면 100점이라고. 단순히 성적만 좋은 게 아닙니다. 수업 중에 하는 질문을 보면 사고력 자체가 남달라요. 이번에 IQ 테스트 결과 보고도 많이 놀랐습니다. 이대로 이 작은 시골 학교에서만 지내기엔 너무 아까운 인재예요. 뜻밖의 칭찬에 저는 얼떨떨했어요. 하지만 선생님의 다음 말이 절 긴장하게 만들었죠. 혹시 땡땡 고등학교라는 곳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땡땡고요? 텔레비전에서 본 적은 있는데 전국에 내로라 하는 수재들만 가던 학교예요. 지훈이 정도면 충분히 도전해볼 만합니다. 일단 거기 입학만 하면 전국으로, 아니 세계로 뻗어나갈 기회가 생길 거예요. 세계요? 네.
근데 문제는 저희 학교에선 땡땡 고등학교로 지훈이를 보낼 여건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머님, 지훈이 서울로 보내세요. 거기는 환경이 다릅니다. 특목고나 땡땡고 같은 유명 고등학교를 목표로 하는 아이들이 많고 학원이나 정보도 넘쳐나죠. 글쎄요. 갑자기 서울로 보내라니 너무 갑작스러워서. 제가 당황해 어쩔 줄 몰라 하자 선생님이 단호한 눈빛으로 제게 말했어요. 어머님, 지훈이는 그냥 이런 시골 학교에서 내신 공부만 하긴 너무 아까운 아이예요. 지훈이의 그릇이 바다를 담을 정도로 커다란데 거기에 생수 한 병만 담아주는 꼴이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아무리 아들을 위해서라지만 지금 살고 있는 곳을 떠나 서울에서 새롭게 시작한다는 건 너무 막막한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밤새 고민을 해도 결론은 하나였어요. 난 평생 이 좁은 섬에 갇혀서 살았지만 내 아들만큼은 더 넓은 세상을 보게 해주고 싶다. 그렇게 저는 가진 걸 모두 정리하고 아들을 데리고 서울로 올라갔어요. 서울에 올라온 뒤의 생활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아들을 위해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었지만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아무 연고도 없이 맨 땅에 헤딩하는 기분이었거든요.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차려 근근히 생활을 꾸려나갔는데요. 집세를 내고 학원비를 대느라 허리가 휠 지경이었지만 그래도 후회는 없었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이게 맞는 길일까 고민하면서도 아들이 학교에서 해맑게 웃으며 엄마, 나 오늘 수업에서 칭찬받았어! 라고 말할 때면 다시 힘이 나곤 했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며 아들은 기대 이상으로 잘 자라줬어요. 목표했던 땡땡고등학교에도 당당하게 합격했는데요. 사실 진짜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전국에서 손꼽히는 인재들만 모인 곳이라 그런지 아들이 영 적응을 못하더라고요. 처음으로 자신보다 뛰어난 아이들을 마주하게 돼서일까요? 처음 몇 달 동안은 잘 버티는 것 같더니 점점 기운이 빠지는 게 눈에 보이더군요. 성적도 예전 같지 않았고요. 그 학교는 다들 기숙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곁에서 보살펴 줄 수도 없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2학기 중간고사를 앞둔 어느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하고 첫마디를 내뱉는데 목소리가 이상하더군요. 울음을 참는 듯한 떨리는 목소리였죠. 엄마, 나 그냥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면 안 될까?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저는 흥분하지 않으려고 애썼죠. 지은아, 무슨 일이야? 무슨 일 있었어? 그냥 난 여기랑 안 맞는 것 같아. 다들 너무 똑똑하고 나만 혼자 바보야. 여기 있을 자격이 없는 것 같다고. 그 말이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몰라요. 늘 자부심 가득하던 아이가 이렇게까지 자신을 초라하게 여길 줄이야. 전화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바로 전화를 끊고 기숙사로 아들을 찾아갔죠. 아들은 초췌한 얼굴로 절 맞이했는데요. 책상이 엉망이었고 책들은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더군요. 엄마 미안해. 내가 괜히 서울로 오자고 해서. 괜히 이런 학교 온다고 해서. 엄마 나 때문에 고생만 했는데. 우는 아들 앞에서 저는 감정을 추스렸어요. 그리고 단호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죠. 그래서 이제 포기할 거야? 제 질문에 아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절 봤어요. 글쎄 잘 모르겠어. 네가 고향에서 늘 1등 했다고 해서 여기서도 당연히 1등 해야 한다고 생각한 거야? 네 주변에 있는 애들도 다 자기 학교에선 1등이었어. 너만 힘든 거 아니야. 아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떨궜어요. 전 그런 아들의 손을 잡고 말을 이었죠. 너 지금 이대로 돌아가면 평생 후회할 거야. 네가 떠나기 전에 엄마한테 한 말 기억 안 나?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다고 했었지. 그래, 그 말 했었지. 지금 넓은 세상을 보고 있잖아. 근데 겨우 몇 달 만에 포기할 거야? 아들은 눈을 질끈 감았어요. 그러더니 꺼질 듯한 목소리로 작게 중얼거리더군요. 근데 너무 힘들어, 엄마.
난 원래 공부 잘했는데 천재 아니냐는 소리도 많이 들었는데 여기선 내가 천하의 바보 멍청이 같아. 지훈아, 엄마도 서울 와서 처음엔 힘들었어. 여기 사는 사람들은 다 똑똑하고 뭐든 척척 해내는 것 같았지. 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다 자기만의 방식으로 버티고 노력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거야. 엄마도 장사 처음 시작했을 땐 하나도 몰랐어. 근데 어떻게든 부딪히고 배우다 보니 이젠 단골 손님들도 많아졌고 나름 자리를 잡았지. 그렇게 되기까지 엄마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지훈이 너도 알지? 늘 옆에서 봐왔잖아. 응, 알지. 엄마도 네가 고향에서 이 학교를 꿈꾸며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다 알아. 여기까지 온 것도 네가 그만큼 노력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다시 해보자. 조금만 더 버텨보자. 엄마가 널 믿는 것처럼 너도 너 자신을 믿어봐. 아들은 조용히 제 말을 듣더니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알겠어, 엄마. 나 다시 해볼게. 그날 이후로 아들은 조금씩 다시 마음을 잡기 시작했어요. 좌절하는 날도 있었지만 예전처럼 쉽게 포기하려 들진 않았어요. 여전히 힘들어했지만 그래도 그 힘듦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가는 것 같았죠. 한 뼘 성장했다고나 할까요? 덕분에 아들은 고등학교에서도 곧 상위권 성적을 되찾았고요. 학교 선생님들의 도움 덕분에 미국 명문대의 장학생으로 선발됐어요. 공항에서 아들을 배웅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혼자 남겨지는 기분이 들어 눈물이 핑 돌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기뻤죠. 어릴 적부터 똑똑했던 내 아이가 이제는 진짜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게 된 거니까요. 엄마, 나 미국 가서도 잘할게. 알지? 엄마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 정말 고마워. 아들의 그 한마디에 그동안의 고생이 싹 씻겨져 나가는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아들은 미국으로 떠났고요. 대학 졸업 후 그곳에 아이 터를 잡았어요. 세계적인 IT 기업에 한국인 최초로 입사하는 쾌거를 이뤄냈거든요. 맘 같아선 저도 아들을 따라 아예 미국으로 가고 싶었는데요. 말도 안 통하는 낯선 땅으로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자신이 없었어요. 무엇보다 아들에게 괜히 짐만 되는 게 아닐까 걱정이 됐고요. 그 사이 아들은 미국에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아가며 누구보다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와중에도 명절이나 제 생일에는 꼭 연락을 했고 가끔 시간이 날 때마다 한국에 들르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급하게 한국에 들어온다고 하더군요. 갑자기? 명절 때도 아닌데 회사에 휴가 받았니? 대수롭지 않게 물었는데 돌아온 대답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그게 사실 엄마, 나 회사 그만뒀어. 뭐? 회사를 그만뒀다고? 대체 왜? 나 아예 한국 들어가서 살까 생각 중이야. 아니, 그렇게 결정했어.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 그게 대체 무슨... 엄마야, 네가 한국으로 들어온다면 좋긴 하지만 갑자기 왜 그런 결정을 한 건데? 한국보다 미국에서 지내는 게 훨씬 더 잘 맞는다고 말하던 아들이었어요. 세계적인 기업에 다니고 있다는 걸 자랑스러워하기도 했고요. 근데 갑자기 자기가 이룬 모든 걸 버리고 한국으로 돌아오겠다니 이해가 가지 않았죠. 제 물음에 아들이 멋쩍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게 엄마, 실은 나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 근데 그 사람이 한국에 있거든. 당황스러웠어요. 아들은 늘 공부와 일에만 매진하느라 연애는커녕 여자 손 한 번 잡아본 적 없는 숙맥인데 갑자기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니 어안이 벙벙하더군요. 누군데? 미국에서 만난 사람이야? 아니, 한국에서 만났어. 나 작년에 휴가 내서 한국 들어왔을 때 친구 소개로. 나도 이렇게까지 감정이 빠르게 커질 줄은 몰랐어. 처음엔 나 따라 미국으로 오라고 했는데 못하겠다고 하더라. 자긴 죽어도 한국에서 살고 싶다고. 그러니 뭐 어쩌겠어. 내가 걔를 위해서 한국으로 가는 수밖에.
엄마 혼자 한국에 있는 거 늘 마음에 걸렸는데 잘 됐지 뭐. 아들의 목소리는 그 여느 때보다 진지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여자를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가 느껴졌죠. 자연스레 궁금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대체 어떤 여자가 우리 아들의 마음을 이렇게나 흔들어 놓았을까 하고 말이죠. 약 2주 뒤 미국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에 들어온 아들은 제게도 여자친구를 소개해줬어요. 작고 가냘픈 체구에 여리여리한 이목구미가 같은 여자인 제가 봐도 참 어여쁘더군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그래요, 만나서 반가워요. 말씀 편하게 하세요 어머님. 살갑게 웃으며 그리 말하니 저도 모르게 경계했던 마음이 좀 풀리더군요. 그렇게 말해주니 고마워요. 아니, 고맙구나. 이후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어요. 삼겹살집에서 식사를 함께 했는데요. 어색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분위기가 편안하더군요. 어머님, 지훈 씨가 저한테 늘 어머님 이야기 많이 했어요. 어머님 덕분에 자기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요. 아이고, 얘가 별 얘기를 다 했네. 다치가 잘나서 그런 걸 뭐. 아니에요. 지훈 씨도 정말 대단한 사람이지만 전 그런 지훈 씨를 키워낸 어머님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신사임당이 오늘날까지 존경받는 이유가 뭐겠어요? 아들의 여자친구가 아무렇지 않게 절 지켜 세워주는 게 민망하면서도 기분이 좋았어요. 저는 쑥스러운 마음을 감추며 아들의 여자친구에게 물었죠. 그래, 혜진이 너희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시니? 네가 그렇게 잘 자란 걸 보면 너희 부모님도 분명 훌륭한 분들일 것 같은데. 일순 아들 여자친구의 손이 멈칫했어요. 얼굴도 따라서 살짝 굳어졌는데요. 옆에서 고기를 굽던 아들이 얼른 입을 열었어요. 엄마, 내가 미리 말을 못했는데 혜진이 부모님이 안 계셔. 뭐? 부모님이 안 계신다니. 두 분 다 돌아가신 거야? 제 질문에 아들은 쉽게 입을 열지 못했어요. 그러자 아들의 여자친구가 애써 웃는 표정으로 끼어들더군요. 사실 저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태어나자마자 버림받아서 부모님 얼굴도 몰라요. 그 말에 너무 당혹스러웠지만 내색하지 않으려 애썼어요. 그 사이 아들의 여자친구는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어갔죠. 지금까지 부모님이 한 번도 저를 찾아오신 적도 없고요. 저도 별로 찾고 싶지 않아요. 어차피 저를 버린 사람들이니까요. 미리 말씀드렸어야 하는 건데 전 당연히 지훈 씨가 말했을 줄 알고. 죄송합니다, 어머님. 많이 실망하셨죠? 마지막 말에 가슴이 생채기라도 난 듯 쓰라렸어요. 이 아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고아라는 이유로 참 많은 벽을 마주했겠구나 싶어서 말이죠. 그래서 재빨리 입을 열었어요. 실망이라니. 부모 없는 게 혜진 양 죄도 아니고 어디서 어떻게 자랐는지가 뭐가 중요해. 부모 없이도 참 바르고 예쁘게 잘 컸는데. 제 말에 아들의 여자친구가 놀란 눈으로 절 쳐다봤어요. 그러다 살짝 눈가가 붉어지더군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그날 식사는 그렇게 끝이 났어요. 바래다 주겠다고 하는데도 아들의 여자친구는 끝끝내 혼자 돌아갔고요. 아들과 단둘이 집에 가는데 문득 아들이 조심스럽게 절 바라보며 묻더군요. 엄마, 아까는 고마워. 고맙다니 뭐가? 혜진이 고아라는 거 알고도 상처 주는 말 안 해서. 그게 뭐가 고마워. 고아인 게 혜진 양 잘못도 아닌데. 역시 우리 엄마. 난 엄마가 그렇게 나올 줄 알았어. 그럼 나 혜진이랑 이대로 결혼해도 되는 거지? 나 혜진이 진짜 좋아해, 엄마. 걔 아니면 안 될 것 같다고. 아들은 진지했어요. 단순한 연애 감정이 아니라 이 사람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겠다는 결심이 묻어나는 표정이었죠. 저는 한숨을 내쉬며 아들의 어깨를 툭 쳤어요. 그렇게 좋으면 놓치지 말아야지. 내가 반대할 게 뭐 있니? 덕분에 우리 아들이랑 한국에서 얼굴 보며 살 수 있게 됐는데. 아들이 안도한 듯 웃더니 저를 꼭 안아왔어요. 고마워, 엄마. 앞으로 내가 정말 더 잘할게. 그렇게 이듬해 봄,
아들은 결혼식을 올렸고요. 저는 자연스럽게 아들 내외와 함께 살게 됐어요. 저야 혼자 사는 게 익숙했으니 각자 따로 지내는 게 낫지 않겠냐고 했지만 아들은 단호했죠. 내내 미국에서 지내면서 엄마 혼자 둔 게 얼마나 마음에 걸렸는데. 이제 하나뿐인 아들이 한국 들어왔는데 당연히 아들하고 같이 살아야지. 그치만 새아가가 불편할 수도 있고. 걱정 마. 혜진이도 좋다고 했으니까. 걔도 가족 없이 쭉 혼자 외롭게 살았잖아. 엄마랑 같이 살고 싶대. 아들의 말에 며느리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밝게 웃었어요. 어머님, 전 어머님이랑 같이 사는 거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오히려 좋아요. 저도 친정이 없으니까 어머님이랑 함께 지내면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거든요. 아들 내외가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더는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꺼운 마음으로 합가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혼자 외롭게 살다 셋이 북닥거리며 사니 사람 사는 것 같고 참 좋더군요. 저도 새아가가 불편하지 않게 하려고 애썼고 새아가도 살갑게 잘해주더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한 기류가 감지되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며느리와 둘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밥솥을 열어보니 밥이 좀 설이 익었더라고요. 한 숟갈 떠보니 속까지 덜 익어서 씹히는 게 딱딱했어요. 며느리가 한 밥이니 그냥 먹을까 생각도 해봤지만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 말했어요. 혜진아, 이거 물량이 좀 부족했던 것 같다. 내가 다시 한마. 그러자 며느리가 놀란 듯 절 쳐다보더니 얼른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실수한 건데 얼른 다시 할게요. 죄송해요. 아유, 이깟 걸로 죄송하긴. 됐으니까 반찬이나 마저 만들거라. 내가 물 조금 넣고 얼른 다시 안칠게. 네, 그럼 부탁드릴게요. 해프닝이라고도 할 수 없는 별거 아닌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아들이 퇴근하고 돌아와 함께 저녁을 먹는데 며느리가 갑자기 웃으며 그러더군요. 여보, 밥 어때? 잘 됐어? 맛있는데? 왜? 아니, 오늘 내가 밥 안 치는데 물량을 좀 적게 잡았나 봐. 밥이 설 익어서 어머님한테 혼났지 뭐야. 혼났다라는 표현에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아니, 혜진아, 내가 널 언제 혼냈다고. 죄송해요. 이 앞에선 하면 안 되는 말이었나? 전 그냥 반성하는 의미로 얘기한 건데. 전 아까 일 아무렇지도 않아요, 어머님. 그러니까 이 눈치 볼 필요 없으세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일 못하면 당연히 구박할 수 있죠. 농담인 듯 진담인 듯 그렇게 말하는데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사이 아들이 태연하게 맞장구를 치더군요. 그래, 엄마. 며느리가 집안일 좀 못하면 혼낼 수도 있지. 앞으로도 많이 혼내줘. 그러자 며느리가 아들에게 밉지 않게 눈을 흘겼어요. 뭐? 당신 진짜 너무한데? 언젠 나밖에 없다더니. 역시 이럴 땐 어머님 편 드는구나? 미안. 아들도 며느리도 장난인 양 웃어버리니 결국 저도 그냥 어색한 표정으로 웃어 넘길 수밖에 없었어요. 계속 혼낸 게 아니다, 구박한 게 아니다 얘기를 꺼내면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되는 분위기였거든요. 다들 웃는데 저만 진지하게 따지고 들 수 없었다고나 할까요? 또 어느 날은 옆집에서 시골 된장을 나눠줬길래 저녁 반찬으로 된장찌개를 끓였는데요.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그러더군요. 어머님, 찌개를 하나 더 하셨네요? 제가 국 끓여둔 거 있는데. 옆집에서 나눠준 된장이 너무 맛있길래 한번 끓여봤다. 둘 다 먹으면 되지 뭐. 네, 너무 좋아요. 분명 자기도 좋다고 해놓고는 말이죠. 그날 저녁 아들이 집에 돌아오자 며느리가 또 딴소리를 하더군요. 어머님, 제가 한 반찬이 입에 안 맞으세요? 국 있는데 또 찌개를 끓이시고. 하긴 제가 손맛이 너무 없긴 하죠. 요리 학원이라도 다니면서 배울까요? 처음엔 장난처럼 들리던 말이 점점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며느린 분명 웃으면서 이야기했지만 그 내용은 제가 며느리를 못마땅하게 여긴다는 식이었거든요. 제가 청소를 하다가 실수로 컵을 깬 날도 그랬어요. 며느리가 황급히 다가와 그러더군요. 괜찮으세요, 어머님? 안 다치셨어요? 그래, 안 다쳤다.
아이고, 내가 참 이 나이 먹고 칠칠지 못하게. 그럴 수도 있죠. 제가 치우게 그냥 두세요. 아니다, 내가 치울 테니까 넌 다치지 않게 조심해. 그렇게 별일 아닌 것처럼 넘어갔는데요. 그날 저녁에 아들이 모아둔 파편을 보고 며느리한테 묻더군요. 여보, 당신 또 컵겠어? 아니, 이번엔 나 아니야. 어머님이 깨셨어. 근데 치우게 놔두지도 않으시더라? 내가 치우겠다고 했는데도 넌 손대지 마 하시길래 그냥 있었지 뭐. 그 말을 듣는데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죠. 아니, 내가 대체 언제 뭐라고 했다고. 난 그냥 너 다칠까봐. 에이, 그냥 농담한 거예요, 어머님. 저 아까 일 마음에 안 담아뒀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웃자고 한 얘긴 건데. 아니, 너 처음부터 계속 그런 식이잖니? 내가 널 구박했다는 둥, 시집살이 시켰다는 둥. 내가 대체 언제? 너무 억울한 마음에 언성이 높아졌는데요. 며느리가 당황한 표정으로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죄송해요, 어머님. 전 그냥 제가 실수한 걸 장난처럼 웃자고 얘기한 건데. 며느리가 그렇게 나오니 누가 봐도 제가 가해자 같고 며느리가 피해자 같더군요. 옆에 있던 아들도 그러더라고요. 아니, 엄마 왜 그래? 혜준이가 그냥 별 생각 없이 한 얘긴데. 너무 과민 반응하는 거 아니야? 그 말에 뭐라고 더 할 말이 없었어요. 괜히 따졌다가 진짜 밉살 맞은 시어머니처럼 보일까봐 입을 꾹 다물 수밖에 없었죠. 이런 식으로 억울한 일이 하나하나 쌓여가니 점점 답답해지더군요. 제가 한 말과 행동이 제 뜻과는 전혀 다르게 전달되는 기분이었어요. 아들 역시 전혀 눈치채지 못했고요. 제가 뒤늦게 변명해도 됐어.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해? 진짜 시집살이 시키는 시엄마처럼 하고 말할 뿐이었죠. 결국 저는 점점 입을 닫게 됐어요. 뭐라고 해도 저만 예민한 사람이 되는 분위기였으니까요.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한 가족이니 잘 지내보자며 마음을 추스렸는데요. 생각지도 못한 사건이 발생했어요. 바로 아들의 이직이었죠. 집과 꽤 거리가 있어서 이사를 가네마네 하는 얘기들이 오고 갔는데요. 어느 날 아들이 갑자기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러더군요. 엄마, 나랑 혜진이 이제 따로 나가 살까 해. 그 순간 젓가락을 놓칠 뻔했어요. 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갑자기라기보단 회사 옮기면서 출퇴근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아예 직장 가까운 데로 이사할까 생각 중이야. 그건 익히 알고 있던 일이었어요. 다만 이사를 갈 땐 당연히 저도 같이 갈 거라고 생각했었죠. 제가 배신감과 서운함에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아들이 그런 제 속내를 다 안다는 듯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미안해. 근데 이제 슬슬 혜진이랑 나도 애를 가져야 하니까 좀 둘만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 아들이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그렇게 아들 내외는 둘이서만 쏙 이사를 가버렸고요. 전 인근의 작은 빌라로 거처를 옮겼죠. 마치 버림받은 기분이었지만 굳이 내색하진 않았네요. 저도 자존심이 있었으니까요. 그 뒤로 아들 내외는 일이 바쁘다며 좀처럼 저를 찾지는 않았는데요. 계절이 몇 번 바뀌고 뜻밖의 좋은 소식이 찾아왔어요. 바로 며느리의 임신 소식이었죠. 그토록 바라던 손주였기에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며느리가 먹고 싶다는 음식을 바리바리 싸다 주고 집안일까지 대신해주면서 정성껏 며느리를 돌봤죠. 그 덕분인지 며느리는 이듬해 건강한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요. 병원에서 손주를 품에 안고 있는 아들을 보는데 그 옛날 갓 태어난 아들을 처음 안았던 순간이 떠오르더군요. 아들에 이어 손주를 품에 안고 있자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작은 생명이 내 품에서 꿈틀대는 게 어찌나 벅차던지요. 이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나도 할 수 있는 한 힘이 되어줘야겠다고 다짐했죠. 다행히 손주는 크게 아픈 곳 없이 무럭무럭 잘 자라줬어요. 분가 후 아무래도 며느리 눈치가 보여 자주 손주를 보러 갈 수 없는 게 못내 아쉽기만 했는데요. 어느 날 뜻하지 않은 기회가 찾아왔어요. 바로 며느리가 다시 회사를 다니기 시작한 거였죠.
이제 준영이도 태어났는데 그이 벌이로는 아무래도 부족한 것 같아서요. 저도 같이 벌려고요. 아이, 준영이가 아직 어린데 벌써? 나도 해봐서 알지만 일까지 병행하면서 애 키우는 게 쉽지 않을 텐데. 그러니 어머님이 많이 도와주셔야죠. 내가? 네. 어머님이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일 끝나고 바로 데리러 올게요. 유치원 갈 때까지만 부탁드려요. 네? 며느리의 부탁에 기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이 육아라는 게 체력적으로 얼마나 고된 일인지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손주를 언제든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망설이다 승낙했죠. 그렇게 손주를 돌보는 날들이 시작됐는데요. 처음엔 나름 할만했는데 언젠가부터 며느리의 퇴근 시간이 점점 늦어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오늘은 회식이 있어서 늦을 것 같아요. 어머님, 오늘은 갑자기 야근을 해야 돼서. 처음엔 이해하려 했어요. 근데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일주일에 서너 번은 늦게 오더군요. 결국 아예 손주를 재우고 기다리는 날이 많아졌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며느리의 옷차림이 점점 바뀌더라고요. 치마가 날이 갈수록 짧아지고 화장도 진해졌죠. 아무리 사회생활을 한다지만 그래도 결혼한 여잔데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대놓고 얘기했죠. 얘, 너 치마가 너무 짧은 거 아니니? 회사에서 일할 때 불편할 것 같은데. 네? 아니요, 괜찮은데요. 요즘은 다 이렇게 입고 다녀요. 아무리 그래도 결혼한 여자가 허벅지를 그렇게 훤히 드러내놓고 있는 건 화장도 좀 옅게 하는 게 어떻겠니? 그 말이 지나친 간섭처럼 느껴진 걸까요? 며느리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님은 회사 한번 다녀본 적 없으면서 뭘 한다고 이래라 저래라 하세요? 아니, 난 그냥 됐어요. 애 봐준다고 유세 부리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준영이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렇게 며느리는 일방적으로 화를 쏟아내고 제가 잡을 틈도 없이 집에 가버렸어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정말로 손주를 데리고 오지 않더군요. 슬쩍 아들에게 물어보니 좀 이르지만 어린이집에 보내기로 했다고 하더군요. 엄마, 혜진이한테 애엄마가 뭐 하는 거냐고 잘 좀 하라고 뭐라고 했다며. 안 그래도 일하랴 준영이 챙기랴 힘든 사람한테 왜 그랬어. 씨자식 좀 그만해. 아들의 책망 어린 목소리에 너무 억울해 눈물이 팽 돌았어요. 아니, 난 그냥 혜진이 옷차림도 좀 거시기 하고 화장도 진한 것 같아서. 그리고 점점 애 데리러 오는 시간이 늦어지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왜 엄마가 뭐라고 하냐고. 남편인 나도 아무 말 안 하는데. 끝까지 제 얘긴 들으려고도 안 하고 며느리 편만 드는 아들이 야속했어요. 그래도 차마 내색할 순 없었네요. 아들이 이직 후 너무 힘들게 일하고 있었거든요. 매일 새벽같이 나가 한밤중이나 퇴근했고요. 따로 주말에도 출근을 하더군요. 가끔 아들이 손주를 데리러 올 때가 있었는데 볼 때마다 얼굴에 살이 내려 있더라고요. 저도 어쩔 수 없는 애미인지라 그 모습에 어찌나 마음이 아프던지요. 지훈아, 너 요즘 너무 말라 보인다. 밥은 잘 먹고 다니는 거야? 그럼 걱정하지 마. 잘 챙겨 먹고 있으니까. 애써 웃어 보이는 아들을 보면서도 몰랐어요. 아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이유가 단순히 일 때문이 아니었다는 걸 말이죠. 만약 그때라도 제가 눈치챘더라면 아들을 구할 수 있었을까요? 아들의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왔어요. 손주가 더는 오지 않게 되면서 소일거리로 식당 설거지 일을 하곤 했는데요. 그날도 시간 맞춰 출근하려는데 갑자기 전화가 걸려왔어요. 며느리였죠. 여보세요? 혜진이 네가 어쩐 일이냐? 아무래도 그간 많은 일이 있었던 만큼 목소리가 절로 퉁명스레 나갔는데요. 이윽고 돌아온 며느리의 말에 저는 핸드폰을 떨어뜨렸어요. 어머님, 그이가 교통사고로... 일순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간신히 며느리에게 병원 이름을 물은 뒤 바로 택시를 잡아 탔죠. 제발 별일 아니길 바랬건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저를 맞이한 건 아들의 싸늘한 주검이었어요. 굳게 닫힌 아들의 두 눈을 보면서 머리가 하얘졌어요.
내 아들이 죽었다고? 바로 며칠 전에도 웃으며 대화를 나눴는데 도무지 믿기지 않았어요. 긴 악몽을 꾸는 것 같았죠. 아들 장례를 치르고 나서도 현실감이 없었어요. 남편 복 없는 년은 자식 복도 없다고 어떻게 하나뿐인 아들마저 이렇게 저를 두고 떠나버릴 수 있는 건지 너무나 참담한 심정이었죠. 그 와중에 며느리는 내내 울면서 저보다도 더 힘들어 보이더군요. 시름에 잠겨 제대로 말도 못하고 눈물로 얼굴이 범벅이 된 채 망연자실한 모습이었어요. 저라도 마음을 다잡고 며느리를 챙겨야겠다 싶었죠. 그래서 그날도 아들 집으로 찾아가 며느리의 끼니를 챙기고 손주를 돌봤는데요. 제가 끓여준 죽을 먹지도 않고 넋놓고 있던 며느리가 갑자기 먼저 입을 열더군요. 어머님, 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이도 없고 준영이랑 저 둘만 남았는데 막막하기만 해요. 혜진아, 그래도 준영이 생각해서라도 힘내야지. 준영이가 아직 너무 어리잖니. 네, 맞아요. 그런데... 며느리는 눈물을 훔치며 한숨을 내쉬더니 뜸을 들이다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근데 어머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그이 빚이 있었어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뭐? 빚? 네. 저한테 말도 안 하고 친구 보증을 사줬더라고요. 근데 그게 탈이 나서 저도 엊그제 은행에서 연락 오고 나서야 알았어요. 어쩐지 부쩍 힘들어 보이더라니. 자꾸만 살이 내리고 표정도 좋지 않던 아들의 생전 모습이 떠올랐어요. 일이 힘들어 그런 줄로만 알았지 설마 빚이 있을 줄은.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더군요. 며느리도 마찬가지였는지 커다란 눈에 다시 눈물이 고이더라고요. 그 빚 다 갚고 나면 이 집이고 보험금이고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요. 대체 준영이를 저 혼자 어떻게 키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신이 없어요. 죽고만 싶다고요. 그런 며느리에게서 지난날의 제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얼른 그런 며느리를 끌어안고 말했죠. 네가 왜 혼자 준영이를 키워? 내가 있잖니. 걱정 말거라. 나 지금 사는 집 전세 보증금도 있고 모아둔 돈도 제법 있으니까 일도 다시 하고 있고 어떻게든 우리 세 사람 못 먹고 살까?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해요, 어머님. 저도 준영이 하나만 보고 열심히 뭐든 해볼게요. 아들의 빚은 무려 1억이 넘었어요. 며느리 말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는데 그래도 제법 남아있는 것 같더군요. 전 일단 살던 전셋집을 빼고 저렴한 반지하 월세방으로 거처를 옮겼고요. 보증금에 통장에 들어있던 돈을 전부 더해 며느리에게 건넸어요. 처음엔 받지 않겠다던 며느리도 사정이 급하니 결국 울며 그 돈을 받더군요. 감사해요, 어머님. 정말 너무 감사해요. 감사할 게 뭐가 있어. 내 아들 빚 애미인 내가 갚는 건데. 오히려 네가 죽은 지온이 때문에 고생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구나. 그런 말씀 마세요. 저 이제 그 사람 원망 안 하니까. 어쨌든 제가 너무 사랑한 사람인걸요. 저 그 사람 생각해서라도 우리 준영이랑 열심히 살 거예요. 이후 며느리는 서울 집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그곳에서 남의 집 파출부 일을 하며 손주를 키울 거라고 하더군요. 예전처럼 손주를 자주 볼 수 없게 된 게 아쉬웠어요. 맘 같아선 같이 살고 싶었는데 며느리가 그건 좀 부담스러웠는지 거절하더라고요. 고향 내려가고 얼마 안 돼선 자주 연락이 왔는데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어요. 부담스러워할까봐 먼저 연락도 잘 못했는데 어느 날 명절 맞이에 전화를 걸어보니 번호가 바뀌었다고 나오더군요.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몰라요. 햇수를 헤아려 보니 아들이 죽은 지도 벌써 3년이 지났더라고요. 그 사이 다른 남자라도 생긴 걸까 싶고 마음이 안 좋더군요. 처음엔 그래, 새 출발하게 둬야지. 기다리고 있으면 연락이 오겠지 했는데요. 시간이 흐를수록 손주의 얼굴이 눈에 밟히더라고요. 결국 주변을 수소문해 며느리의 행방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일가 친척 하나 없는 천의 고아라 결국 흥신소의 도움까지 받아야 했죠. 흥신소에서 알려준 주소 하나의 의지에 그렇게 연고도 없는 지방으로 내려갔는데요. 주소와 일치하는 집으로 찾아가 보니 의외로 호화스러운 2층짜리 단독주택이었어요. 며느리가 설마 이렇게 대궐 같은 집에서 사는 걸까 반신반의하다 용기를 내 초인종을 눌렀는데요.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혜진아. 오랜만에 마주한 며느리는 제가 기억하는 그 모습이 아니었어요. 한눈에 봐도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화장도 짙었어요. 무엇보다 표정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죠. 어머님이 여긴 어쩐 일이세요? 어쩐 일이냐니. 너 갑자기 핸드폰 번호도 바꿔버리고 연락이 두절돼선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아니? 그러자 며느리의 얼굴에 짜증이 번졌어요. 그렇다고 이렇게 무턱대고 찾아오셨어요? 여기 주소는 어떻게 하신 거고요? 솔직히 좀 무섭네요. 이제 어머님이랑 저랑 남남이나 다름없는 사이인데. 아니 남남이라니. 넌 몰라도 준영이가 있잖아. 준영이는 엄연히 내 손자다. 준영이 보고 싶어서 여기까지 온 거야. 내 손자 어딨니? 그러자 며느리가 당황한 듯 눈알을 굴렸어요. 그리고는 한층 더 딱딱해진 표정으로 그러더군요. 어머님이 그렇게 찾는 손주 여기 없어요. 그러니 다신 찾아오지 마세요. 뭐? 여기 없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잠깐 친구네 맡겼다고요. 그러니까 다신 찾아오지 마세요. 준영인 쟤예요. 그 사람도 죽었는데 어머님이랑은 아무 상관도 없다고요 이제. 제가 미처 뭐라고 얘기하기도 전에 며느리는 문을 닫아버렸어요. 하지만 저는 좀처럼 그 자리를 뜰 수 없었죠. 며느리의 당황한 표정과 격양된 말투가 자꾸만 마음에 걸리더군요. 손주가 정말 며느리 친구 집에 있는 게 맞는 건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죽은 아들을 위해서라도 알아내야 했어요. 내 손자가 어디에 있는지,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고민 끝에 저는 며느리의 집 근처에서 잠복을 시작했어요. 말이 잠복이지 힘도 뭣도 없는 노인네였던 저로서는 그냥 차를 멀리 주차해놓고 숨어있는 것뿐이었죠. 그렇게 꼬박 반나절을 기다렸을까요? 어느새 날이 저물고 시간이 자정에 가까워질 무렵 드디어 굳게 닫혀있던 며느리의 집 대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외출복 차림으로 나왔는데요. 며느리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옆에 웬 젊은 남자와 함께 작은 유모차를 끌고 나오더군요. 저 남자 누구지? 새로 만나는 남잔가? 유모차는 또 뭐고? 준영이가 유모차 탈 나이는 옛 저녁에 지났는데. 당시 손주는 유치원에 다닐 나이였어요. 그래서 키우는 개라도 태우고 있는 건가 했는데요. 제가 지켜보는 줄도 모르고 며느리가 갑자기 남자의 팔에 매달려 교태를 부리기 시작했어요. 남자도 바로 받아주면서 곧 둘 사이에 진한 스킨십이 오고 가더군요. 아들은 이미 망자가 됐으니 며느리가 새로운 상대를 찾은 것도 이해는 갔지만 그래도 가슴이 아픈 건 어쩔 수가 없었네요. 저 새로운 애인 때문에 손주를 다른 집에 맡긴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두 사람이 집 앞에 주차해둔 차에 유모차를 세우더니 거기서 무언가를 끄집어내는 게 아니겠어요? 자그마한 게 강아지 같기도 하고 핸드백 같기도 하고 너무 어두워서 처음엔 잘 보이지 않았는데요. 갑자기 그 무언가가 꿈틀하면서 움직이자 며느리가 벼락 같은 노성을 내질렀어요. 이 자식 또 똥 쌌어. 성준영, 너 엄마가 뭐라고 했어? 또 똥오줌 못 가리면 죽여버린다고 했지? 맞아요. 그 자그마한 짐덩이의 존재는 다름 아닌 담요에 둘러싸인 손주였어요. 그 건강하고 튼튼했던 아이한테 대체 무슨 짓을 한 건지 살이 빠지다 못해 뼈가 다 드러나고 피골이 상접해 있더군요. 제가 충격에 빠져 굳어있는데 그 사이 며느리가 손주를 뒤집어 엉덩이를 마구 때리기 시작했어요. 옆에 있던 며느리의 애인놈이 그 모습을 보면서 희죽거리더군요. 그만 때려. 몸엔 최대한 아무 흔적도 안 남기는 게 좋다고. 무슨 상관이야. 어차피 야산에 쥐도새도 모르게 묻어버릴 건데. 그 전에 그동안 이 자식한테 당했던 스트레스나 된통 푸는 거지. 혹시라도 시체가 빨리 발견될 수도 있잖아. 그리고 아까 그 할망구 찾아왔었다면서.
아무것도 눈치 못 챈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그 멍청한 노인네 여기까지는 어떻게 냄새를 맡고 찾아온 건지. 아까치 손주 내놓으라며 난리칠 땐 정말 시겁했잖아. 정말 경악스럽게도 며느린 그 애인놈과 둘이서 그동안 손주를 학대해온 거였어요. 심지어 제가 손주를 찾으러 오자 그동안 자기들이 했던 짓이 들킬까봐 손주를 죽일 결심까지 했더군요. 제가 분노와 충격으로 덜덜 떠는 사이 며느리와 애인놈은 손주를 차에 태우고 어딘가로 달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다급하게 그 뒤를 쫓으면서 경찰에 신고했죠. 사안이 위급한 만큼 경찰이 금방 출동하겠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문제는 며느리가 계속 이동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자칫 잘못해 놓치는 순간 손주는 영영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가버릴 위험이 높았죠. 저는 한적한 외곽도로를 따라 빠르게 이동하는 며느리의 차를 필사적으로 쫓았어요. 가로등 하나 없는 깜깜한 길, 차 한 대도 지나지 않는 그곳에서 저는 온몸이 땀에 젖은 채 기도했어요. 제발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내 손주를 살려주세요. 그런데 그 순간 며느리의 차가 갑자기 멈춰섰어요. 저도 급히 차를 세우고 몸을 웅크린 채 지켜봤죠. 두 사람이 트렁크를 열고 안에 있던 손주를 끄집어내더군요. 여전히 담요에 둘러싸인 손주는 축 늘어져 있었어요. 빨리 끝내자. 시간 끌면 귀찮아져. 며느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고 남자가 손주를 안은 채 산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적당한 곳을 찾아 묻어버리려는 것 같더군요. 차마 볼 수 없는 광경에 저는 더는 참지 못하고 튀어나갔어요. 너희들 대체 뭐 하는 짓이야? 제 외침에 두 사람이 동시에 절 돌아봤어요. 어머님이 여기까지 어떻게... 내 손주 당장 내려놔! 저는 손주를 안고 있던 며느리의 애인놈에게 겁도 없이 달려들었어요. 그러나 손주를 잡아치려는 순간 남자가 눈을 번뜩이며 저를 밀쳐냈어요. 저는 균형을 잃고 넘어지며 바닥에 팔꿈치를 부딪혔죠. 이 할망구가 미쳤나? 죽고 싶어? 남자가 성큼성큼 다가와 고함을 질렀는데요. 그 눈빛이 소름 끼치도록 날카롭더군요. 며느리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이제 어쩌지? 이 할망구가 우리 하는 거 봤잖아. 어쩌긴 뭘 어째? 손주랑 사이좋게 보내드려야지. 남자가 손주를 그냥 땅에 던지듯 내려놓더니 양손을 탈탈 털며 제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제 목덜미를 잡아 바닥으로 내려 찍으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할머니... 아주 작은 목소리였지만 분명 손주의 목소리였어요. 다급하게 고개를 돌려보니 손주가 눈을 반쯤 뜬 채 저를 부르고 있더군요. 그 모습을 본 순간 내부에서 기이한 힘이 샘솟았어요. 어떻게든 손주를 구해내야 한다. 그 생각밖에 없었죠. 죽음의 공포보다 손주를 지켜야 한다는 본능이 먼저였네요. 저는 제 목덜미를 잡고 있던 남자의 팔을 있는 힘껏 깨물었어요. 아이! 이 미친 할망구가!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손을 뺀 순간 저는 몸을 틀어 남자의 가랑이를 한 번 더 걷어찼어요. 그리고 남자가 주저앉은 사이 얼른 달려가 손주를 안아들었죠. 종이장처럼 가벼웠어요. 살이 너무 빠져서 뼈만 남아있는 것 같더군요. 준영아, 괜찮아? 괜찮아? 할머니가 왔으니 이제 다 괜찮아. 이 할망구가 진짜 죽고 싶어 환장했어? 손주를 품에 어르는 사이 어쩔 줄 몰라하며 서있던 며느리가 제게 달려들었어요. 이년이 너야말로 죽고 싶어 환장했어? 어떻게 지 자식한테 이런 짓을 해? 당신이 무슨 상관인데? 내 자식한테 내가 뭔 짓을 하든 네 자식이기 전에 내 손주야. 저는 달려드는 며느리를 향해 침착하게 미리 손에 쥐고 있던 흙 한 줌을 뿌려버렸어요. 며느리는 눈을 감싼 채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죠. 그 사이 저는 손주를 끌어안고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이곳이 어딘지도 모르겠고 발이 어디로 향하는지도 몰랐어요. 그저 살아야 한다는 본능 하나로 필사적으로 앞만 보며 뛰었네요. 그렇게 얼마나 뛰었을까요? 뒤에서 며느리와 그 애인놈의 외침이 들려왔어요. 자기 뭐해? 저거 잡아. 빨리 잡으라고. 이 망할 할망구가...
남자가 죽어라 달려와 빠르게 저를 따라잡기 시작했어요. 젖먹던 힘까지 다해 뛰었지만 아무래도 젊은 성인 남자의 속도를 이기기엔 무리가 있었죠. 그렇게 남자가 제 목덜미를 잡아채려던 바로 그 순간 갑자기 환한 불빛이 저희를 비추더니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마침내 경찰이 도착한 거였죠. 그 소리에 놀란 남자가 그대로 굳어버렸고요. 그 사이 차에서 내린 경찰들이 며느리와 남자를 포위했어요. 손들어! 움직이지 마! 저는 아무 짓도 안 했어요. 며느리가 황급히 죄를 부정하며 두 손을 올렸어요. 경찰들이 빠르게 달려가 두 사람을 제압하고 손에 수갑을 채웠고요. 나머지 경찰들이 달려와 절 감싸더군요. 긴장이 풀린 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손주를 품에 안고 오열했죠. 괜찮아, 준영아. 이제 괜찮아. 다 끝났어. 손주는 힘없이 제 품에서 움찔거리더니 작게 중얼거렸어요. 할머니. 그 작은 목소리에 가슴이 한없이 저며왔네요. 이후 며느리와 남자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해서 구속된 채로 수사를 받았고요. 둘이 저지른 아동학대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시작됐어요. 그 과정에서 너무나 충격적인 진실도 드러났는데요. 알고 보니 제 아들을 죽인 것도 며느리와 그 애인놈이었어요. 둘은 저희 아들이 살아있을 때부터 눈이 맞은 상태였고요. 아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자 아들의 재산을 노리고 교통사고로 위장해 죽인 거였죠. 아들의 빚이 있다는 것도 전부 거짓말이었어요. 아들의 남긴 재산을 저 모르게 독차지하기 위해 그런 거였죠. 그 사실을 알고 어찌나 억장이 무너지던지 맘 같아선 며느리와 그 상간남의 숨통을 끊어버리고 싶었네요. 하지만 하나뿐인 손주를 생각하면 차마 그럴 수가 없었어요. 이젠 하늘로 떠나버린 아들을 대신해 제가 손주를 책임지고 보살펴야 했으니까요. 지리한 재판 끝에 상간남과 며느리는 살인죄와 아동학대죄 등으로 실형을 설게 됐어요. 둘 다 죄질이 불량해 거의 무기징역이나 다름없는 형량을 선고받았죠. 재판장에서 며느리는 절 붙잡고 잘못했다며 울고불고 빌었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잠깐 돈에 눈이 멀어서 미쳤었나 봐요. 그 사람도 일부러 죽인 게 아니에요. 말다툼하다 우발적으로 그만. 제가 그 사람 얼마나 사랑했는지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그 입 안 닥쳐? 내 아들 죽여놓고 어디 사랑을 운운해? 우리 사이를 생전에 이간질까지 한 주제. 맞아요. 이 또한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인데요. 알고 보니 아들이 갑자기 분가를 선언한 것도 며느리의 술수였어요. 계속해서 아들에게 제가 시집살이를 시킨다는 둥, 무시하고 욕을 한다는 둥 이간질을 했더군요. 전 그것도 모르고 아들을 그냥 떠나보냈으니 어떻게 며느리를 용서할 수 있었겠어요. 더군다나 하나뿐인 손주도 돈 때문에 데려가 놓고 그렇게 학대를 했는데요. 저는 매달리는 며느리의 뺨을 가차없이 때렸어요. 그러자 주변에 있던 변호사와 법원 경호원들이 저를 말리더군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며느리에게 침을 뱉어주며 말했죠. 이 더러운 년, 평생 감옥에서 썩으면서 네 죄값 치르거라. 어머님, 제발 한 번만 선처해주세요. 어머님! 저는 울부짖는 며느리를 뒤로하고 돌아섰어요. 며느리는 교도소에 들어간 뒤로도 종종 편지를 보내왔지만 저는 받는 족족 전부 태워버렸고요. 지금은 아예 다른 곳으로 이사를 와버렸네요. 다행히 손주는 잘 커주고 있어요. 제가 손주를 다시 찾았을 때만 해도 영양실조에 자폐 증세까지 보이고 있었는데요. 다행히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치료받고 잘 먹이자 많이 나아졌어요. 저를 보며 무고하게 웃는 손주를 보고 있으면 아들이 생각나기도 하면서 가슴 한편이 아려온답니다. 이제 제 소원은 딱 하나예요. 손주가 성인이 돼 자기만의 가정을 꾸릴 때까지 제가 건강하게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틈날 때마다 운동도 열심히 하고요. 따로 보약도 챙겨 먹고 있답니다. 부디 손주와 제 앞날에 축복만 가득하길 빌어주세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